저 여자는 왜 우는 척도 안 해? 남편 죽었는데 표정이 저게 뭐라고들 했지만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왜 우는 척도 안 해? 남편 죽었는데 표정이 저게 뭐라고들 했지만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토끼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서서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제 입꼬리는 자꾸만 올라갔습니다. 억지로 내려보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치 몸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는 왜 우는 척도 안 해? 남편 죽었는데 표정이 저게 뭐야?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이었나 봐. 조문객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온 힘을 다 쏟아야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저를 30년 동안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고 그 장례식 날은 제가 지옥에서 풀려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진짜 끝났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사모님. 사람들은 제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하받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입니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슬픈 척 연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행복한 척 연기해온 제게 슬픈 척 연기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최 과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회사에서 제일 성실하셨어요. 후배들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그 사람을 몰랐구나. 집 밖의 남편과 집안의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모님 많이 우셨죠? 눈이 퉁퉁 부었네요. 한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어서 눈이 부은 게 아니라 제대로 자지 못해서 부은 건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를 향해 웃어준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사진 속에서는 활짝 웃고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정혜, 올해 63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여자는 참고 살아야 복 받는다는 말을 숨쉬듯 듣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랬고 시어머니가 그랬고 동네 언니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란 시대는 그랬습니다. 1960년 대생인 저는 여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버릇없는 일로 여겨지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여자는 조용히 뒷받침하는 역할만 해야 했습니다. 여자가 나대면 안 돼. 여자는 한 발짝 뒤에서 남자를 도와야 해. 남편이 하늘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참아야 복받아. 그 말들이 제 뼛속 깊이 박혔습니다. 2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혜야, 시집 가면 무조건 참아라. 남자들은 다 그래.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서 풀어.
내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워. 알겠지? 네,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평생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 소리 지르고 물건 던져도 어머니는 조용히 치우기만 하셨습니다. 엄마 왜 참아요? 아빠가 잘못한 건데. 어린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쉿, 큰 소리 내지 마라. 내 아빠 화나게 하면 안 돼. 그럼 엄마는 화 안 나요? 엄마는 괜찮아. 다 너희들 잘 되라고 참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남편 최병수와 결혼한 건 25살 때였습니다. 중매로 만나 3번 본 후에 결혼했습니다. 당시엔 그게 당연했습니다. 연애 결혼은 불량한 것이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정상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첫 만남은 다방에서였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양쪽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이쪽은 김정혜 양이고 이쪽은 최병수 씨예요. 둘이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직장은 다녀요? 아니요, 집에 있어요. 그럼 뭐 해요? 집안일 도와드리고 재봉일도 좀 하고요. 아, 그래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계속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습니다. 병수 씨는 회사에 다니세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곳이죠. 정혜 양은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해요. 2번째 만남, 3번째 만남도 비슷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취미가 뭔지, 꿈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부모님들은 서둘렀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야지. 괜찮은 남자야.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정혜야,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재벌이라도 만나려고? 그렇게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게 실감이 안 나네.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결혼하면 내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 행복하겠지.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은 6시에 차려줘. 나 출근 7시에 해야 돼. 네, 그리고 내 와이셔츠는 매일 다려놔야 해. 구김 있으면 안 돼. 네, 내가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해줘. 네.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시만 있었습니다. 원래 남자들이 이런가? 결혼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주변 기혼 여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남편이 좀 무뚝뚝한 것 같아요. 다 그래. 남자들이 원래 그렇잖아.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요. 결혼하면 그런 거 안 해. 연애할 때만 그러는 거지. 참고 살아야 해요? 그럼 이혼할 거 아니면 참아야지. 그렇게 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말했습니다. 정혜 씨 남편 참 점잖아.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 나이에 과장까지 달았으면 출세한 거지. 복 많네.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을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남들이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지. 스스로를 계속 세뇌시켰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밖에서의 점잖은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늦게 해? 국이 짜. 반찬이 맨날 이 모양이야.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을 일찍 차려놓으면 식었다고 했고 늦게 차리면 왜 이제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요리 솜씨가 부족해서 살림 실력이 모자라서 남편이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는 빳빳하게 풀을 먹여 다렸고 양말은 한 켤레도 구멍 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남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못하냐? 다른 집 여자들은 다 하는데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제 가슴에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기분이 상하면 물건이 날아왔습니다. 리모컨이, 신문이, 때로는 밥그릇까지. 다행히 정확히 제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늘 제 옆이나 뒤, 벽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애매했습니다. 이건 폭력일까 아닐까? 맞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은 걸까?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사는 거겠지? 스스로를 속이기에 딱 좋은 폭력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정확히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폭력의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요. 친구들을 만나면 남편한테 맞냐? 고 물었습니다. 아니, 때리지는 않아. 그렇게 대답하면 친구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럼 괜찮네. 요즘 세상에 때리는 남자들도 많은데. 네,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죽어갔습니다. 제 자존감이, 제 영혼이, 제 존재 자체가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더 힘든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지 들어오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집이 왜 이 모양이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밖에 못해?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거야? 사실 집은 깨끗했습니다. 제가 오전 내내 청소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집에 와서도 편할 수가 없네.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정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어머니 묘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저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엄마가 참으라고 했지만 저는 못 참겠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쓸쓸하게 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만뒀으니까요. 돈도 없었습니다. 집도 남편 명의였습니다. 이혼하면 갈 곳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이혼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무서웠습니다. 1990년대 당시만 해도 이혼은 여자의 실패로 여겨졌습니다. 여자가 잘못해서 이혼당했나 봐.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했겠지. 애는 어떻게 할 거래?
그런 소리를 듣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 말대로 참고 사는 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운전이 험했습니다. 아니, 난폭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엑셀을 밟고 앞차가 조금만 느려도 경적을 울렸습니다. 급출발, 급정거는 기본이었고 차선 변경도 깜빡이 없이 휙휙 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는 제 손은 늘 안전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숨은 얕아졌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저를 짓눌렀습니다. 좀 천천히 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래서 여자는 운전석에 앉히면 안 돼. 겁만 많지. 내가 30년 운전했는데 사고 한 번 났어?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모릅니다. 제 걱정이 무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날은 최악이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택시 타고 가요. 술 마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 정도는 괜찮아. 3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사고 난 적 없어.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수석에 앉아 떨면서 집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를 빌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재수없게 걸렸다고만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경찰들이 너무 칼같이 한다니까. 예전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갔는데 법이 너무 빡빡해.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면허 정지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짜증나. 한 달 동안 차를 못 몰게 생겼네. 당신이 운전해. 저는 면허가 없는데요. 그럼 따 빨리. 저는 45살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남편 운전기사 노릇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무서웠습니다. 차가 많은 도로에 나가면 손에 땀이 났고 주차는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답답하네. 여자들은 진짜 운전 못한다니까. 그냥 내려, 내가 하게. 남편은 면허 정지 중인데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적발되면 어떡해요? 조심히 운전하면 안 걸려. 또 걸리면 면허 취소될 수도 있어요. 시끄러워. 당신이 제대로 운전을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결국 또 적발됐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은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몰래 차를 몰고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요.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사고 안 나. 내가 얼마나 잘 보는데. 그래도 당신이 운전을 제대로 하든지 못하면 입 다물고 있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남편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옆에서 달려오던 차와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상대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면했습니다. 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웃었습니다. 빠, 안 부딪혔잖아. 내 실력이 어떤지 알겠지? 상대 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야, 미쳤어?
빨간불인데 왜 들어와? 남편도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뭐? 이 새끼가. 야, 너 차 번호 찍었어. 신고할 거야.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언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집에 도착해서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화가 나서, 그리고 이런 남자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에 울었습니다. 남편의 난폭 운전은 단순한 운전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성격 그 자체였습니다. 급하고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성격. 그 성격이 운전대를 잡으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비켜줘야 돼? 먼저 온 사람이 우선이지. 비켜주면 자꾸 끼어들어 절대 안 돼. 남편의 차를 타면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다른 차와 시비가 붙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가능하면 혼자 버스를 타거나 걸어 다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또 비웃었습니다. 차 있는데 왜 버스를 타? 남들이 보면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겠어. 체면이 말이 아니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남편 차에 타서 매번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보다는 버스에서 서가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남편의 난폭 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아들 민호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년 아들은 언제 낳을 거냐고 압박했고 남편도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호를 임신했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이야. 아직 몰라요. 너무 이르니까. 아들이어야 해. 만약 딸이면? 그럼 또 낳아야지. 다행히 민호는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기뻐했고 시어머니는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애 우는데 좀 봐줘요. 내가 왜? 당신 일이잖아. 저도 피곤해요. 나는 안 피곤한 줄 알아?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집에서 애나 보는 게 무슨 일이라고. 남편은 한 번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고 분유도 타주지 않았고 아이를 재우지도 않았습니다. 민호가 울면 시끄럽다고 했고 제가 달래느라 정신 없으면 집안이 왜 이 모양이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민호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지.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지. 민호는 순한 아기였습니다. 잘 울지도 않았고 밤에도 잘 잤습니다.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말도 빨리 배웠습니다. 엄마. 민호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존재가 생겼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호는 자라면서도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말썽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모범생이에요. 성실하고 착해요. 이렇게 좋은 아이는 처음 봅니다. 선생님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제대로 한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민호를 낳아 기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저놈은 기가 죽어서 문제야. 남자가 저렇게 조용하면 안 돼. 좀 더 당당하게 못 키워? 남편은 민호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그래? 그게 자랑이야. 100점이 기본이지. 아빠, 제가 그림 그렸는데 봐주세요. 나중에 지금 바빠. 민호는 아버지 앞에서 더 작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한테 인사는 해야지. 남편이 소리치면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엄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없어요. 친구들이랑 싸웠어? 아니에요. 민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노크해도 괜찮아요, 엄마. 저 숙제해야 해요라고만 했습니다. 민호가 중학생이 됐을 때 처음으로 일기장을 봤습니다. 우연히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조용하다. 아빠와 엄마는 대화가 없다. 아빠는 엄마한테 명령만 한다. 엄마는 대답만 한다. 나는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빠가 화내지 않는다.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민호한테 이런 집을 물려줬구나. 내가 참고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민호도 참는 아이가 됐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혼할 용기도 없었고 남편과 맞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민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대학 이야기를 꺼낸 날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요.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학은 무슨? 돈도 없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동네 대학이나 가든지 아니면 취직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저 성적 괜찮아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요. 제발 공부 좀 더 하고 싶어요. 공부는 무슨 공부를 더 해?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집안 형편도 모르고. 나 대학 안 나왔어도 이렇게 살잖아.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애 성적도 좋은데 대학은 보내야지.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 동안 학습된 반응이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아니면 체념. 아버지, 저도 제 인생 좀 살면 안 됩니까? 저도 제가 원하는 거 해보면 안 됩니까? 왜 제 인생까지 아버지가 정하세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식탁을 쾅 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릇들이 흔들렸습니다. 국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내가 누구 덕분에 여태 먹고 살았는데 학교는 누가 보내줬어. 은혜도 모르는 자식. 민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쌌습니다. 민호야.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래? 엄마, 저 이제 못 살겠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숨도 못 쉬겠어요.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리고 엄마. 민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참기만 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평생 참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런 자식 없는 걸로 알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저 모양이야. 남편은 저를 탓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호가 받은 상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범상, 개근상, 학업 우수상.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입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한 비겁한 엄마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민호가 쓰던 공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늘도 아빠와 엄마가 싸웠다. 싸움이라기보다는 아빠가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엄마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다. 아빠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언젠가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를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나까지 이 집에 있으면 나도 아빠처럼 될 것 같아 무섭다. 엄마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살고 싶다. 민호의 글을 읽으며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절박했는지를,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민호야, 밥은 먹고 다니니?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민호야, 지금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있고요. 집으로 와. 응? 엄마가 아빠한테 말할게.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집에는 못 가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 학교는 어떻게 다녀? 학교는 다니고 있어요. 친구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계세요. 돈은?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민호야. 엄마, 저 괜찮아요. 정말요? 엄마만 잘 계세요. 언젠가 꼭 다시 뵐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얘기 다시 꺼내면 당신도 내쫓아. 나간 놈은 이미 남이야. 다시는 이름도 꺼내지 마.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평생의 습관이었으니까요. 집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 안을 청소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이 퇴근하면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나간 후로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줘, 물, 리모컨.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이었습니다. 아니, 남남보다 못했습니다. 적어도 남은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이렇게 증오하지는 않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어느새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늙어갔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났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60살 생일날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 축 처진 입꼬리.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행복했을까? 언제 한 번이라도 웃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나면 너네 아들은 뭐하냐? 손주는 언제 보냐? 그 같은 질문을 받는 게 괴로웠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 됐어. 손주도 둘이나 받고.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 사위가 잘해서 좋아. 친구들의 자랑을 들으며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박미숙과는 자주 만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제 모든 걸 아는 친구였습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숙이는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왔고 남편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언니, 남편분 참 점잖으시다. 부럽네. 나도 저런 남편 만났으면 이혼 안 했을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30년을 참고 산 제 인생이 초라해 보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미숙이는 제게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서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괜찮아? 응, 그냥 그렇지 뭐. 남편분은? 똑같지. 언니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들어줄게. 미숙이는 제 하소연을 들어줬습니다. 가끔 남편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 너무하다. 언니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좀 더 세게 나가. 하지만 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집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제 인생에서도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구나. 숨만 쉬고 있을 뿐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가끔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닐까? 엄마 생각은 할까?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모르고 그저 무사하기를 행복하기를 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택배도 시킨 게 없고 손님이 올 일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파리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제가 묻자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민호랑 살던 사람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민호요? 제 아들 민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민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표정. 어릴 적 민호가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민호 아들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이수진. 민호와 대학교에서 만나 6년을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민준이. 올해 5살. 민호는 어디 있어요? 제가 묻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작년에 사고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민호가? 언제? 왜 이제야 말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민호가 집 이야기를 안 해서. 어머님 연락처도 몰랐어요. 겨우 찾았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집을 나간 후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수진을 만났고 졸업 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민호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출근하다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음주운전한 트럭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민호는 집 이야기를 안 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어머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어머님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예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할머니란다. 우리 민준이.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안아주던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사과했습니다. 수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저 혼자 민준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린이집 비용도 부담스럽고요. 혹시 어머님이 잠깐만이라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제 손주인데요. 당연히 봐줘야지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혹시 민호 아버님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민호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낮에만 봐주시면 돼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수진과 민준이를 보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은 민호 아내고요. 이 아이는 우리 손주예요. 남편은 아이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저런 애는 우리 집 자식 아니야. 당장 나가.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민준이가 겁에 질려 수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벌떡 일어서며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주예요. 민호 아들이라고요. 왜 손주를 못 보게 해요? 손주가 뭔 죄가 있어요?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30년 만에 처음이네. 좋아,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봐. 난 모른다. 저 애들 데리고 있고 싶으면 데리고 있어.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남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와 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준이는 제가 돌볼게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놨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서 사 먹거나 간단히 해 먹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필요하면 쪽지를 남기거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휴지가 없네. 세제가 떨어졌어. 마치 저를 가구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비아냥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민준이가 집에 있었습니다. 낮 동안 수진이 일을 나가면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을 쌓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볼래? 오늘 뭐 하고 싶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혼자 놀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민호와 똑같았습니다. 눈치를 보며 자기 감정을 숨기는 모습, 어른들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 이 아이마저 그렇게 키울 순 없어. 저는 다짐했습니다. 민호한테 못해준 걸 민준이한테는 해줘야 해.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있는 한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며느리 민준이는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있어?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귀가 먹었어? 며느리가 민준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내일 나갈게요.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나가지 마세요. 여기가 민준이 할머니 집인데 왜 나가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집? 내 집이야,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고.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 당신은 이 집에 아무 권리도 없어.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삭혔던 분노가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순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어머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민호가 왜 집을 나갔는지.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왜 나갔는지는 뻔하지. 못나서 나간 거지. 세상에서 깨지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죽어서 돌아왔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잘못이 없어요. 민호가 집을 나간 건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민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왜 집을 나갔는지. 며느리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제게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집을 나간 이유요. 수진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민호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처음엔 강도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대요. 근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봤대요. 아버지가 어떤 여자랑.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요? 이름이 뭐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꺼냈습니다. 박미숙이요. 어머님 친구분이라고 했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박미숙. 30년 지기 친구. 제 집 비밀번호도 알고 제 속사정도 다 알던 여자.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던 단 하나뿐인 친구. 그 여자가 제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아들이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을. 민호가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말은 못했대요. 그냥 참을 수가 없었대요. 어머님을 볼 수가 없었대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차라리 집을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됐을까? 내가 몰랐던 게 뭐가 더 있을까?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미숙이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남편이 있을 때도 왔고 없을 때도 왔습니다. 언니, 나 심심해서 왔어. 오빠 퇴근했어? 인사나 하고 갈게. 미숙이는 남편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친구가 남편과 잘 지내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모든 게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구나.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식, 야근,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도 아니고 남편이 쓰는 향도 아니었습니다. 이 냄새 뭐예요? 모르겠는데 지하철에서 옷 만나.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또 어느 날은 미숙이가 새 립스틱을 바르고 왔습니다. 언니, 이 색 어때? 오빠가 사줬어. 오빠? 무슨 오빠? 아, 요즘 만나는 사람 있거든. 미숙이는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 오빠가 우리 남편이었구나. 내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을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30년 동안 뭐 하며 산 걸까? 친구도 남편도 다 나를 속였는데, 나만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숙이가 언니, 나 요즘 데이트 코스 추천 좀 해줘라고 물었을 때, 언니는 남편분이랑 어디 자주 가? 라고 물었을 때, 남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순진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우리는 요즘 어디 안 가. 당신이 바쁘니까. 우리 남편은 된장찌개 좋아해. 회사 근처 맛집이 있는데 거기 갈까? 제가 알려준 식당에 남편과 미숙이가 함께 갔을 겁니다. 제가 추천한 데이트 코스를 남편과 미숙이가 함께 다녔을 겁니다. 나는 그들의 데이트를 도와준 거였구나.
생각할수록 분노와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민호가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을까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대요. 엄마는 평생 참고 사셨는데 이런 걸 알면 무너질 것 같았대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집을 나가는 게 낫다고.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희생하고 사셨다고. 아빠한테, 나한테, 가족한테. 엄마 자신은 없었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엄마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엄마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갔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민호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했어요. 저한테 자주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내가 나중에 꼭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민호는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 어머님을 모시고 나와서 함께 살려고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갔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모습, 30년 넘게 봐온 얼굴.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속였구나.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나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구나.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남편한테 따져야 하나? 미숙이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하지만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미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야. 오랜만이다. 요즘 왜 연락 없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뭐? 너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인정하는 거야? 언니, 그게. 대체 언제부터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년이야? 아니, 몇십 년이야? 나한테 거짓말한 게 몇 번이야? 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처음엔 정말 아니었는데. 닥쳐. 저는 소리쳤습니다. 변명하지 마. 30년 동안 내 옆에서 내 친구인 척하면서 내 남편이랑 그런 짓을 했어? 너 양심도 없어. 언니,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지도 마. 너는 이제 남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당신 박미숙이랑 무슨 사이예요?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대답해요. 미숙이랑 무슨 사이냐고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해? 민호가 봤어요. 고등학교 때 집에 일찍 들어왔다가 당신들 보고 집 나간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언제 얘긴데?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미숙이랑 그런 사이였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맞아. 놀랐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인정하는 말을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뭘 못해줬어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뒷바라지? 당신이 뭘 해줬는데? 밥하고 빨래하는 게 뒷바라지야. 그런 건 돈 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당신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재미도 없고. 미숙이는 달라. 이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남자 기분을 알아준다고.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30년 동안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 솔직히 그게 다였잖아. 사랑? 그런 거 애초에 없었어. 중매로 만나서 결혼한 거지. 당신도 알잖아. 우리 결혼 사랑해서 한 거 아니잖아. 그냥 나이 차서 한 거지.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30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니. 그럼 왜 결혼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나랑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정해줘서. 거절할 수도 없었고. 당신이 싫었던 건 아니야. 그냥 별 감정이 없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혼? 남편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체면 때문에. 별거. 제게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계속 참고 살기. 그건 더 이상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사이, 며칠 후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차키 어디 있어? 술 마셨잖아요. 택시 타요. 시끄러워. 이 정도는 괜찮아. 남편은 비틀거리며 차 키를 찾았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붙잡았을 겁니다. 무릎 꿇고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차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병수 씨 보호자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는 마포 경찰서입니다.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지금 마포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한 건 병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젠가는 사고가 날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사고 소식을 들으니 온 몸이 떨리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걸까? 남편이 살기를, 죽기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고요.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경찰 쪽에 물어보시는 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박미숙입니다. 네, 상대 차량 운전자가 박미숙 씨라고요. 두 분이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숙이? 왜 미숙이가? 둘이 함께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박미숙 씨 차를 남편분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경상이고요. 남편분은 중상입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 미숙이 차를 남편이 운전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둘이 만나서 술을 마셨고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끝까지 미숙이와 함께 있었구나. 끝까지 나를 속였구나.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곧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사고가 났어요. 아버님이요? 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남편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7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단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나는 자유로워질까?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요,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식을 회복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부터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기계에 의지해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생기 없는 얼굴. 이 사람도 언젠가는 젊고 건강했겠지. 언젠가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10일째 되던 날,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연명 치료를 계속하실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 및 뇌 손상. 2024년 11월 23일. 남편 최병수 향년 65세. 장례를 치르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상주가 왜 안 울어? 쇼크 상태인가 봐.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긴 시간 수술받던 그 시간 멍하니 앉아있던 제 머릿속에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들어주었던 몇 개의 보험. 평소 난폭한 남편의 운전이 걱정되어 들어두었던 말 그대로의 보험 같은 보험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어린 아들을 생각해 들어뒀던 보험이었는데 너무 다행스러웠습니다. 고객님 사망보험금과
운전자 보험 보장금 지급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서류 검토가 완료됐고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운전자 보험과 일반 사망보험 모두 합쳐서 총 5억이 지급됩니다. 빠른 시일 내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억.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그 돈이 제 계좌로 들어온다니. 며칠 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억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세상이 공정하다고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한 대가, 30년 동안 참은 보상. 물론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돈이 있으면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너랑 민준이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남편 명의였지만 유산으로 내가 물려받았어. 정말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민준이도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네.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내 아들만큼은 행복하게 키울게. 그래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앞에서 그 웃음은 잔인함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자유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내가 그날 밤 남편을 말렸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남편은 언젠가 사고를 낼 사람이었어. 30년 동안 난폭 운전을 했으니까. 술 마시고도 운전을 했으니까. 보험은 그냥 대비한 것뿐이야.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조문객 중에 미숙이도 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상간녀라느니 뻔뻔하다느니. 박미숙을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소리였습니다. 미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제 미숙이는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입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거의 모든 조문객이 돌아갔을 때 누군가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아니,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와 똑같이 생긴 남자. 누구세요? 제가 묻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호. 민호? 민호는 죽었는데.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민호예요. 민호 살아있어요. 뭐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죽은 척 했어요. 왜 그랬어? 집에 돌아오기 싫었어요. 아버지 얼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수진이한테 부탁했어요. 죽었다고 말해달라고. 그럼 어머니가 저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민호를 껴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민호, 수진, 민준이. 그리고 저.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처럼 참고 살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참음은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저는 60이 넘어서야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3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30년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도 가고, 아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며느리와 함께 요리도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참지 마세요. 참으면 손해입니다. 참으면 여러분 인생이 사라집니다. 용기를 내세요. 떠날 수 있다면 떠나세요.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변화시키세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때를 기다리세요.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전해드린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감동적이고 재미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